75세 여성 김정희는 노트를 천천히 넘기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크리스마스 장식이 반짝이는 거리가 보였어요. 정희는 봉투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15년. 참 길었지. 하지만 끝은 내가 정하는 거야. 그녀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상가로 와라. 둘 다 반드시.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정희의 표정은 더 이상 굽히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15년간 참아온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정희는 상가 열쇠를 꺼내 들고 금고 앞에 섰습니다. 금고 안에는 등기부등본과 두꺼운 서류 뭉치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정희는 서류를 하나씩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야. 이 채널은 황혼님들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건조한 겨울철에는 뜨거운 물 샤워를 피하고 샤워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 피부 갈라짐과 가려움을 막아주세요. 유용한 생활 정보 한 줄이었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비치는 오후였습니다. 46세 여성 박서연은 회사 근처 식당에서 직장 동료 3명과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찌개와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스마트폰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죠. 화면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 보였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손주 생일이라고 이 집 예약하셨대. 1인당 15만 원짜리. 다른 동료가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좋으시겠다. 우리 시댁은 그런 거 없어. 그냥 용돈이나 주시지. 서연은 포크로 샐러드를 찍으며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그런 거 기대도 못해. 재산도 없고 도움도 안 되고 15년 동안 금전적 지원 단 한 번 없었어. 동료들이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서연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계속 말을 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시댁이 부담만 되지 도움은 전혀 안 되거든. 명절 때도 그냥 오시고 손주 생일에도 떡 하나 사오시고 그게 다야.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드시면 챙겨드려야 하지 않나?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나이 많다고 무조건 챙겨야 해? 우리도 애 키우고 대출 갚고 바쁜데. 시어머니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식당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동료가 애써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서연의 말투는 이미 차가워진 뒤였죠. 같은 시각 75세 여성 김정희는 오래된 지하철 계단을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손에는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어요. 가방 안에는 손녀를 위해 산 작은 인형과 아들에게 전해줄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어요. 주름진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정희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서연이 나타났어요. 서연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정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도윤이한테 전해줄 서류가 있어서, 그리고 손녀 보고 싶기도 하고. 서연은 현관문을 반쯤만 열어둔 채 대답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서류요? 뭔데요? 정희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건강보험 관련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건강보험 서류인데 도윤이가 사인해야 한다고 해서. 서연은 봉투를 낚아채듯 받았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확인하더니 차갑게 말했죠. 알겠어요. 제가 전해드릴게요. 정희는 집안을 슬쩍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손녀는 잘 있지? 서연은 문을 더 좁게 닫으며 대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애는 학원 갔어요. 요즘 바쁘거든요. 어머니도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다음에는 미리 연락할게. 서연은 대답도 하지 않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정희는 닫힌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정희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어요. 그녀는 가방 속 쇼핑백을 만지작거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15년. 이제 정말 끝인가 보구나. 아파트를 나선 정희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작은 원룸에 돌아와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에는 날짜별로 메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정희는 오늘 날짜를 적고 짧게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문 앞에서 쫓겨남. 손녀도 못 봄. 정희는 수첩을 덮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기록은 남는 거야. 다 남는 거라고. 이튿날 아침 48세 남성 최도윤은 출근 준비를 하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평소라면 어머니에게서 아침 인사 문자가 와 있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 알림도 없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거실로 나갔어요. 서연은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태블릿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제 우리 어머니 오셨다며? 서연은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무심했습니다. 응, 서류 두고 가셨어. 식탁 위에 있어. 도윤은 식탁으로 가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건강보험 서류였어요. 도윤은 봉투를 들고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안 계시다고 했어? 손녀 보러 오셨다는데. 서연은 여전히 화면을 보며 대답했어요. 애는 학원 갔다고 했어. 갑자기 오시면 우리도 곤란하잖아.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좀 안으로 모셔드리지 그랬어. 문 앞에만 계시게 하면 어떡해. 서연이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한테 뭘 해주신 게 있어서 그러는 거야? 15년 동안 금전적으로 도움 하나 없었잖아.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어요.
나 출근할게. 서연은 다시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도윤이 집을 나서자 서연은 혼잣말을 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연락 안 하면 그게 얼마나 편한 건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정희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점심시간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길게 울렸지만 정희는 받지 않았어요. 도윤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연락 주세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회사 동료에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요즘 연락이 없네. 평소엔 매일 문자라도 하셨는데. 동료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바쁘신 거 아닐까요? 아니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으신 거거나.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그날 저녁 도윤이 집에 돌아오자 서연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연락이 안 돼. 혹시 전화 받으셨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무덤덤했어요. 나한테는 왜 전화해? 어차피 우리랑 거리 두고 싶으신 거 아냐? 도윤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연락처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답장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도윤은 회사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계산을 하던 중 뒤에서 누군가 그를 불렀어요. 도윤 씨 맞죠? 도윤이 돌아보자 동네 부동산 중개업자가 서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은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아, 안녕하세요. 중개업자는 계산을 마치고 도윤과 함께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그는 가벼운 대화를 하다가 문득 말했어요. 요즘 어머니 많이 바쁘시던데요? 도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네, 무슨 일로요? 중개업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모르세요? 어머니께서 상가 건물 수리하신다고 요즘 공사업체랑 계속 만나시던데. 도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어요. 상가요? 무슨 상가 말씀이세요? 중개업자는 뒤늦게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아, 제가 착각한 건가? 죄송합니다. 중개업자는 얼른 자리를 피했습니다. 도윤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상가라니, 대체 무슨 소리지? 도윤은 급히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도윤은 초조하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꼭 연락 주세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도윤은 서연에게 중개업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서연은 처음에는 믿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상가? 시어머니가? 서연은 곧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 등기부 열람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그녀는 정희의 이름을 검색했어요.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 처리되어 있네.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야. 분명히
도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럴 리 없어. 우리한테 숨길 이유가 없잖아. 서연은 냉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15년 동안 가난한 척 하시더니 이제 보니까 다 계획이 있었던 거야.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전 서연은 회사에 반차를 내고 중개업자가 말한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오래된 상가 밀집 지역에 도착했어요. 거리에는 소규모 가게들과 공사 중인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핸드폰 지도를 보며 골목을 헤맸어요. 그녀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외벽 공사 중인 3층짜리 건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건물 앞에는 공사 자재가 쌓여 있었고 인부 몇 명이 페인트를 칠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인부 중 한 명에게 다가갔어요. 저기요, 실례지만 여기 건물 주인이 누구신지 아세요? 인부는 페인트 통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주인 할머니요? 아까 2층 사무실로 올라가셨는데요.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어요. 할머니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인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70 넘으신 것 같은데. 아침마다 나오셔서 공사 확인하시거든요. 서연은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건물 입구로 걸어갔어요. 낡은 계단을 올라 2층에 도착하자 복도 끝에 사무실 문이 보였습니다. 문 앞에는 작은 표지판이 붙어 있었어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서연은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서연은 다시 한번 세게 노크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서연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문 안쪽에서 정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왜 왔어? 서연은 문고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얘기 좀 해요. 문 열어주세요. 하지만 정희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연락하마. 지금은 안 돼.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문을 세게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도대체 뭘 숨기는 거예요? 이 건물이 어머니 거예요? 정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마. 서연은 답답함에 문을 주먹으로 쳤어요.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복도에 서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정희는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서연은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공사인부가 그녀를 보며 말을 걸었어요. 못 만나셨어요? 서연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건물 주인이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인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론 10년도 넘었다고 들었어요. 원래 건물이 오래됐거든요. 이번에 리모델링 하시는 거래요. 서연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 이상이라니.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건물을 빠져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서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부동산 시세를 검색했어요. 이 지역 상가 건물의 시세는 최소 10억 원대였습니다. 10억?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어요. 집에 도착한 서연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던지며 혼잣말을 했어요. 15년. 15년 동안 우릴 속인 거야. 서연의 눈에는 분노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저녁이 되어 도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바로 도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의 말을 들었습니다. 상가를 직접 확인했다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문도 안 열어줬어. 공사 끝나면 연락하겠다고만 하시더라고. 도윤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거지? 서연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우릴 일부러 피하는 거야. 분명 뭔가 계획이 있는 거라고.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핸드폰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날 밤 거실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벽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도윤은 식탁에 앉아 물을 마시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긴 침묵을 깬 건 서연이었어요. 그녀는 도윤을 날카롭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몰랐어?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지쳐 있었어요. 뭘 말하는 거야?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당신이 진짜 몰랐냐고. 도윤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오늘 처음 들은 거야. 어머니가 나한테도 아무 말 안 하셨어.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는 테이블을 손으로 탁 치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말이 돼? 아들한테 그런 걸 숨긴다고? 분명 당신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나도 억울해. 나도 아무것도 몰랐다고. 서연은 눈물이 맺히며 말했습니다. 15년이야. 15년 동안 우리 알았어? 시어머니가 가난하다고 우리한테 도움도 못 받으신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1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계셨다고.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연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어요. 그 건물 시세가 얼마인 줄 알아? 최소 10억이야. 근데 우린 뭐야? 대출 갚느라 허리가 휘는데 시어머니는 10억짜리 건물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한테 단 한 푼도 안 주셨어. 도윤은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확인도 안 된 걸 가지고 왜 이래?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봐야지. 서연은 냉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어봐? 어머니가 전화도 안 받는데 어떻게 물어봐? 분명히 우릴 속인 거야. 일부러 가난한 척 하시면서. 도윤은 머리를 감싸쥐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정확히 확인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단정 짓지 마. 서연은 도윤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단정? 내가 직접 가서 확인했어. 공사 인부한테도 들었고, 어머니는 그 건물 주인이 맞아. 도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연은 거실에 홀로 남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부동산 앱을 다시 열었어요. 상가 건물 시세를 검색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슬픔보다는 분노가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도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길게 울렸지만 정희는 받지 않았어요. 어머니,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윤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 하지만 지금은 그 어머니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거실에서는 서연이 여전히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산기를 꺼내 뭔가를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10억이면 반만 해도 5억. 서연의 눈에는 욕망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그날 밤 부부는 각자의 공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서로의 마음속에는 상가 건물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도윤은 겨우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어머니가 멀리 떠나가는 꿈이었어요. 도윤은 악몽에서 깨어나 땀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도윤은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이라 전화를 걸 수 없었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틀이 지난 아침, 도윤은 출근 준비를 하던 중 핸드폰 알림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급히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에는 어머니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상가로 와라. 둘 다 반드시. 도윤은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어요. 거실로 나온 도윤은 서연을 불렀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문자 왔어. 서연은 재빨리 도윤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핸드폰 화면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그게 언제인데? 도윤은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야. 3일 남았어. 서연은 핸드폰을 도윤에게 돌려주며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뭔가 있는 거야. 분명히. 도윤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신 건 아닐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프시면 병원 가시지. 왜 상가로 오래? 분명 다른 이유가 있어. 도윤은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둘 다 반드시라는 문구가 마음에 걸렸어요. 반드시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아? 서연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결정을 내린 거야. 아마 건물 관련된 일일 거야. 도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증여나 유언 같은 거?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생각에 잠긴 듯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럴 수도 있지. 어쨌든 가봐야 알겠지. 도윤은 어머니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요일에 갈게요. 하지만 정희로부터는 아무런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인터넷으로 증여와 상속 관련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그녀는 각종 법률 사이트를 뒤지며 메모를 했어요. 증여세, 상속세, 단독 상속. 서연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은 그런 서연을 보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서연은 도윤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준비는 해야지. 어머니가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대응할 수 있잖아.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다가오면서 부부는 점점 더 긴장했습니다. 서연은 단정한 옷을 준비했고 도윤은 어머니를 만날 준비를 했어요. 토요일 오후 부부는 상가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둘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긴장돼? 도윤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우리 인생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잖아. 도윤은 한숨을 쉬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도 땀이 배어 있었어요. 상가 앞에 도착하자 부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은 공사가 완전히 끝나 있었어요. 새로 단장된 외벽과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리모델링이 끝났네. 도윤은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섰어요. 부부는 서로를 쳐다보며 숨을 고른 뒤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2층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 도착한 부부는 잠시 망설였어요. 도윤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문 안에서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도윤은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정희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선 부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창문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만만이 감도는 공간에서 김정희는 테이블 앞에 앉아 부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그녀는 손짓으로 앞에 놓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아. 도윤과 서연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봉투와 낡은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어요. 첫 번째 서류는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지? 정희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등본을 쳐다보았어요. 등기부등본이네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등본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어요. 소유주가 누구지? 도윤이 등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소유주란에는 김정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이 건물은 15년 전에 내 명의로 등록됐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받은 보상금이랑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샀지. 서연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왜 그동안 숨기셨어요? 정희는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말하지 않은 이유가 날 무시해왔던 서연이 때문이야. 서연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희는 낡은 노트를 꺼내 펼쳤어요.
노트에는 날짜와 짧은 문장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12일. 재산도 없으면서 왜 우리 인생에 끼어들어요? 정희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2023년 7월 5일. 나이만 먹고 도움은 하나도 안 되시네요. 정희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더 많은 기록이 있었어요. 2024년 2월 8일. 이참에 거리 좀 두자. 서연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노트를 보며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정희는 노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기록했어. 내가 나한테 한 말, 행동 전부. 서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희는 다시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증여계약서 초안이야. 이 건물을 도윤이한테 단독으로 증여한다. 도윤은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저한테요? 단독으로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서연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이름은 여기 없어. 단독 증여니까 너한테는 아무 권리도 없어.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15년 동안 날 무시하고 쓸모없다고 했잖아. 가진 것도 없다고. 이제 내가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는 거야. 서연은 눈물이 맺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를 번갈아 보며 당황해했어요. 정희는 테이블 위에 명함 한 장을 놓았습니다. 여기 변호사 연락처야. 이미 모든 법적 절차는 준비되어 있어. 다음 주에 계약서에 서명하면 끝이야.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갑자기 이러시는 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강 문제는 아니야. 그냥 이제 끝내고 싶어서. 서연은 계약서를 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서류를 가로막았어요. 너한테 보여줄 필요 없어. 이건 도윤이 것이니까.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정희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윤에게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집에 가서 잘 읽어봐. 궁금한 게 있으면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도윤은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봐. 다음 주에 또 보자.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정희를 쳐다보았어요. 어머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15년은 너무 긴 시간이야. 도윤은 계약서를 읽으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렇게 받는 게 편하지 않아요. 정희는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내가 편할 필요는 없어. 이건 내가 정한 거야. 넌 그냥 받으면 돼.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가족인데요. 정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가족? 15년 동안 날 가족으로 대한 적 있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어요. 이 건물은 월세로 나가고 있어.
한 달에 400만 원씩 들어와. 관리는 내가 할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마. 도윤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월세가 400만 원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10년째 같은 세입자가 쓰고 있어. 착한 사람들이야. 도윤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사실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평생 일했어. 새벽부터 밤까지 너 키우느라. 근데 이제 내가 가진 걸 내가 정하고 싶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희는 손을 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이만 가봐. 다음 주에 법률사무소에서 보자.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윤은 가방에 서류를 넣으며 어머니를 쳐다보았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 같이 가시겠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난 여기 있을 거야.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어주며 부부를 내보냈어요. 복도로 나온 부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서연은 계단에서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제 어떡해? 이제 어떡하냐고. 도윤은 서연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일단 집에 가자. 부부는 상가를 나와 차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창밖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도윤은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서연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도윤은 가방을 내려놓고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사과한 게 다행이야. 어머니도 나중엔 이해하실 거야. 서연은 고개를 들며 도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다행? 어머니가 날 완전히 배제하셨는데 단독 증여라고 하셨잖아. 도윤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상처를 많이 받으셨나 봐. 그동안 우리가 좀 무심했던 것 같아.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말했어요. 난 다시 어머니한테 가서 사과할 거야. 제대로.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을 것 같아. 서연은 재킷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이 놀라며 물었어요. 지금 가려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안 가면 못 갈 것 같아. 서연은 택시를 타고 다시 상가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는 무슨 말을 할지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하지만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상가에 도착한 서연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 서서 그녀는 숨을 고르며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저예요. 서연이에요.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하지만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문고리를 잡아당겼지만 문은 잠겨 있었어요. 어머니, 제발요. 서연은 문 앞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며 호소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15년 동안 제가 너무 못됐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문 안에서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제 늦었어. 돌아가. 서연은 더욱 세게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1시간 넘게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연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 있었어요. 도윤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문도 안 열어주셨어. 도윤은 한숨을 쉬며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연의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에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감정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15년 동안 몰래 건물을 가지고 계셨다고. 서연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후회와 분노, 억울함과 자책감이 뒤섞였어요. 나만 바보가 된 거잖아. 서연은 이불을 걷어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켜서 부동산 정보를 다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10억짜리 건물, 월세 400만 원. 서연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의 후회는 점점 사라지고 계산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어차피 저 건물은 우리 거야. 도윤이 받으면 되잖아.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방법이 있을 거야. 분명히. 새벽이 되어서야 서연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예전과 달랐어요. 후회보다는 계산이, 슬픔보다는 욕망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서연은 법률사무소를 검색했습니다. 그녀는 상속과 증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 예약을 했어요. 오후 2시 서연은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남성 변호사가 서연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서연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건물을 남편한테만 단독 증여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 권리도 없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시어머니 재산을 남편분께 증여하시는 거죠? 그럼 며느리인 당신은 법적으로 권리가 없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 방법도 없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증여는 재산 소유주의 의사에 따른 겁니다. 며느리는 직계 가족이 아니라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서연은 참지 못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증여 무효는요? 무효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증여 무효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사기나 협박에 의한 경우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건강하시고 정신도 멀쩡하세요.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건물이 이미 신탁 처리되어 있다면 더욱 손댈 수 없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신탁이요? 그게 뭐죠? 변호사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신탁은 재산을 제3자에게 맡겨서 관리하는 제도예요. 만약 시어머니가 건물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수익자를 남편분으로 지정하셨다면 법적으로 그 건물은 이미 남편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화를 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저도 15년 동안 가족이었는데.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며느리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연은 사무실을 나서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이럴 수가 있어. 사무실 로비에 나온 서연은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야.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어떻게 됐어? 서연은 분노를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변호사가 그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 신탁까지 되어 있으면 손도 못 댄대.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어머니 뜻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서연은 전화를 끊으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그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서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분노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할 수는 없어. 서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또다시 부동산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야. 분명히. 하지만 아무리 검색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서연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후회, 분노, 억울함, 그리고 포기할 수 없다는 집념. 다음 주 목요일 정희는 상가 1층 입구에 CCTV 설치 업체 직원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꼼꼼하게 카메라 위치를 지정하며 지시했어요. 현관, 계단, 복도 이렇게 3곳에 달아주세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작업 과정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누가 와도 다 기록될 거야. CCTV 설치가 끝난 후 정희는 2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신탁 계약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정희는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가 나야.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전화기 너머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있지. 무슨 일이야?
정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상가 운영 계획 좀 같이 보자. 내 의견도 듣고 싶어서. 저녁이 되어 친구가 상가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사무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희야, 내가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니 놀랍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숨기고 산 거야. 이제야 꺼낸 거지. 친구는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1층 임대는 어떻게 할 거야? 정희는 계획서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지금 세입자가 3년 더 쓰기로 했어. 계약 갱신했거든. 그 후엔 도윤이가 알아서 하겠지.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구나. 정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어요. 단독 증여야. 며느리 이름은 없어. 친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았어? 정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날 무시했어. 가진 거 없다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친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임대 계획과 건물 관리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같은 시각 도윤은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증여 계약서를 설명하며 서명할 곳을 가리켰어요. 여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이미 계산되어 있고 납부는 다음 달까지 하시면 돼요. 도윤은 펜을 들고 망설였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이게 정말 맞는 건가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셨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도윤은 한숨을 쉬며 서명을 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도윤은 서연에게 계약 완료 사실을 전했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잘 됐네. 도윤은 서연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괜찮아? 서연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어머니 뜻대로 된 거잖아.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묻어났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며칠 후 서연은 다시 상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건물 주변을 돌며 뭔가를 확인하려 했어요. 하지만 입구에 설치된 CCTV가 그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CCTV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끝까지 방비하시는 거네. 그녀는 건물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연은 도윤에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CCTV까지 설치하셨어. 내가 몰래 접근하는 것도 다 감시하시는 거야. 도윤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 어머니 뜻을 따르자. 서연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날 밤 정희는 상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15년. 참 긴 시간이었지. 정희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노트에는 서연의 말과 행동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아. 내가 이긴 이유야. 정희는 노트를 덮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금고를 열어 등기부등본을 넣으며 말했어요. 이제 끝이야.
창밖으로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창문을 닫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내 인생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 후회는 없다. 정희는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15년의 무게를 드디어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상가를 나선 정희는 밤거리를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내 삶을 살아야지. 봄이 찾아왔습니다. 상가 1층에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고 건물은 활기를 되찾았어요. 정희는 가끔 상가를 방문해 건물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정희는 상가 앞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때 도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정희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보았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건물 관리는 제가 잘하고 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더라.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혹시? 정희는 손을 들어 도윤의 말을 막았습니다. 도윤아, 난 이미 결정한 거야. 바꿀 생각 없어.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내가 잘 관리하면 돼. 그게 나한테는 가장 중요해.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정희는 아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햇살을 즐기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제 내 인생이야. 이번 황혼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15년 동안 자신을 무시한 며느리에 대한 통쾌한 복수가 사이다처럼 시원하지 않았나요? 황혼 온도계 채널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정보 또는 고정 댓글에 적힌 메일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다음에도 황혼님들에게 들려줄 재밌고 귀중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